민주당은 어쨌든 1주택자에 대한 혜택들은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종부세도 그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원내대표도 이야기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규제 완화를 하고 싶은데 제대로 못하고 있고 1주택자에 대한 혜택만 주면 똘똘한 채로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안 그래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양극화되어 있는데 가격 상승률이 똑같아도 계속 벌어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IU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프로테크 기업인 우대빵 부동산의 연구소를 맡고 있습니다. 심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을 점검해 주신다면요? 지금 제가 아마 2달 전쯤에 영상을 촬영한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좀 상승세가 미약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특정 지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면 서초구라든지 성동구 이렇게 토지거래가구역의 그걸 받지 않는 지역 중에서 이제 주거선호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 단위로 0.3%씩 오르고 있거든요. 0.3%는 우리가 연율로 계산해 보면 거의 1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강한 상승세라고 볼 수 있죠. 노도강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도 한 달 이상 지금 상승세로 전환했고요. 서울의 모든 지역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상승기 중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상승기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뭐 상승기로 접어든 추이가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하반기에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일단 제가 볼 때는 금리 수준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언론에 나왔는데요. 최하단이 이제 2.93%인데요. 신한은행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장애우라든지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전자계약을 하고 뭐 월급 통장을 이제 만들고 뭐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보시면 3.2%대가 아마 하단이실 거예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3% 후반대, 뭐 4% 초반대 이 정도신데요. 예전에 6, 7%가 사실은 1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대출 이자를 받았는데요. 거의 이제 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걸 예견해서 그죠. 뭔가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가 역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금리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쌉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고정금리 비율을 30% 이상 맞춰라고 은행에서도 좀 창구지도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은행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출 갈아타기 영업들을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물론 예전에 우리가 1, 2%대에 비하면 여전히 좀 높지만 사실은 상당히 떨어져 있고 금리는 이제 좀 적응하는 단계로 들어선 것 같아요. 뭐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저희가 한 21년도에 올랐고요. 그 다음 한 2, 3년 정도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수요가 이제 누적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뭐 11월, 12월만 하더라도 서울에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가 1000건대거든요. 1700건대, 1800건대. 뭐 그런 정말 거래 절벽 상황이었다. 즉, 이제 관망세가 너무 강했던 거죠. 그래서 한 3년 동안 이제 그 관망세들이 이제 뭐 어쨌든 집을 사야 하는 분들은 사야 되니까요. 뭐 다시 이제 수요가 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공급 거래량 같은 다른 지표들도 봐야 될까요? 지금 공급 사이드에서 본다 그러면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초에 이제 아마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12,000세대거든요. 그게 입주하는 걸 제외하면 서울에 이제 의미 있는 입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 절벽이 아니라 이제 입주 절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전세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이 사실 매매 가격 전보다 훨씬 전에 올랐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이 훌쩍 넘게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에도 보면 전세 가격이 오른 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이제 움직이면서 매매로 갈아타는 이런 수요들도 사실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게 굉장히 큰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현재 이제 기존의 매물들은 좀 많은 상황입니다. 한 8만 건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 매물들도 사실은 최근에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유의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전세 매물은 지금 2만 건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매 매물은 8만 건대인데요. 전세 매물이 2만 건대입니다. 근데 전세가 거래가 매매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정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 매물이 2만 건대니까요. 이제 전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면서 매매로 이제 전환되는 이런 수요들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도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점이 이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된다면 집을 빨리 사는 게 유리할까요? 예,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택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금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0.5%의 기준금리가 3.5%로 한 1년 만에 그렇게 7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택시장이 이 정도 그래도 버틴 거는 저는 되게 잘 버틴 거라고 봅니다. 한 20, 30% 조정을 받고 그대로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금리가 물론 처음에는 떨어지더라도 0.25% 정도 베이비 스텝을 하겠죠.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아마 먼저 금리를 떨어뜨리면 한국에서도 이제 떨어뜨리는 이런 수순을 밟을 건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한국에서 먼저 떨어뜨릴 거라는 이야기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사실은 누구도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올해 한국도 한 번 정도는 금리가 인하할 거라고 대부분 예상은 합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릴 거는 시장금리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제 떨어져서 3.25%가 된다 그러면 이제 시그널이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조정기 때는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네, 경제 지표들이 떨어진다 말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런데 3.25%가 눈에 딱 보이는 순간 이제 시장에 더 진입하시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번에 와서 2달 전에 말씀드릴 때 사셨더라도 한 1, 2억 보셨을 거예요. 서울에.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가격들은 계속 오르니까 제가 이제 매물의 문제에서 시간으로 타이밍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빨리 사시는 것이 좋다.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봐도 될까요? 예, 저는 바닥을 찍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2023년에도 반짝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주거선호 지역만 좀 오르고 외곽 지역은 떨어졌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특례보금자리론 살 수 있는 지역들, 노도강이라든지 금강구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움직임이 거의 없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강남 3구, 4구가 움직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마용성이 잘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노도강마저도 지금 한 달 이상 지금 상승 국면으로 들어서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나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기도까지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경기도에 우리가 핵심 지역이라 그러면 판교하고 과천을 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판교라든지 분당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일개 신도시 선도지역 선정 이런 이슈도 있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분당구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상승률이 0.36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럼 연율로 따지면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성동구 다음으로 높아요. 그리고 판교도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강남에서 이제 판교라든지 저 과천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그 흐름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이제 퍼지는 거라든지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올랐던 거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거의 바닥은 지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부동산 매물이 역대급이라는 말에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매물이 가장 적었을 때가 언제냐? 2022년 말 23년 초였어요. 그때가 매물이 2만 건 정도였는데요.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죠. 왜냐하면 내놔도 안 팔리니까 사람들이 매물을 안 내놓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내놓으면 좀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좀 내놓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매물의 질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매물이 20, 30% 떨어진 금매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겠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을 특히나 주거선호지역 가보시면요. 옛날 호가보다 높아요. 그런 수준의 매물들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우대방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대부분 금매를 찾으시거든요. 예전 가격들, 올해 초 가격들을 찾으시는데 그런 매물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나씩 나오면 정말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쏜다든지 이런 상황도 앞으로는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물의 질이라든지 그리고 매물 추이 같은 걸 좀 보신다 그러면 사실은 매물이 많은 거는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거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과한 거죠.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현재 상황과 이것이 앞으로 매매가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전세 거래량과 이제 매매 거래량을 보셔야 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에 비해서 한 3배에서 5배 정도 많아요. 작년 이제 12월 상황을 보면 거의 한 13,000건하고 1,800건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 차이가 한 12,000건 정도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5,000건대로 되면서 9,000건대거든요, 전세가. 그래서 거의 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지금 그 거래량이.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전세 거래는 줄면서 이 전세가 이제 매매로 전환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이제 갈아타기 수요가 많았었어요. 갈아타기는 1주택자가 이제 내 집을 팔고 주거 선호지역으로 가시고 이러는 걸 우리가 갈아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4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매매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데들이 대부분 주거 선호 지역이에요. 강남 3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용성 이런 지역들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그게 반영돼서 거래량도 늘고 가격들도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올라가서 매매로 전환되고 뭐 이러는 것도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서울은 전세가율이 50%대예요. 우리가 보통 뭐 60%대 넘어가면 오른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법칙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상관은 있긴 하죠. 그렇지만 과거와 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전세가 대부분 자기 자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오세요. 자기 자본이 아닌 분이 많아요. 근데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그죠. 전세가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매매로 전환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그냥 관망세로 전세를 사시다가 시장이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4년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계약 만료가 됐다.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옮기시는 거거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수요들이 많아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뭐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현재와 비슷한 시장이 있었나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상승기인데 조정을 받았고 다시 이제 상승기 후반기로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하반기로 가고 있는데요. 입주 물량 이 엄청나게 많지 않은 한 상당히 그 하반기도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3기 신도시가 대거 쏟아지는 시점이 아마 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3기 신도시가 서울의 주거 선호 지역을 건드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의문은 가지만 어쨌든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시점이 이제 그 가격의 흐름에 좀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005년도가 조금 비슷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2004년도에 이제 마이너스를 찍고 다시 이제 2005년도에 상승을 하면서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마지막 이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 시점하고 좀 비슷하지 않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부동산 하락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능성은 없나요?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 요즘 전문가라고 해서 유명한 분들이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손가락이 꼽을 겁니다. 뭐 저도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걸 잘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올 초만 하더라도 저하고 이제 같이 토론을 해보면 폭락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지금 집 사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집값이 미쳐가고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거는 이제 예측이 아니고 중계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잘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내부적으로는 변수는 하락할 변수는 없다라고 봐요. 수급이라든지 우리가 경기 그다음에 뭐 금융적인 상황, 금리라든지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것만 남았지 나빠질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있겠죠. 이를테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뭔가 우리나라한테 좀 다른 영향이 올 수가 있거든요. 관세를 올린다든지 그죠. 그런 이제 대외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는 있는데요. 또는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건 다 대외적인 변수죠. 우리가 예측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물론 뭐 트럼프 후보는 아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지만 뭐 어쨌든 그런 대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바뀌는 걸 제외하고 나면 현재 자체적인 상황에 의해서 바뀌는 건 거의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올 초에 이제 폭락을 주장하셨던 분들도 대부분 부동산 PF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고
항상 뭐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인데 다 지나갔는데요. 또 7월 위기설은 요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은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PF 많이 잡아도 한 30조 정도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의 1년 영업이익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을 흔들고 나라 경제를 흔들까요? IMF보다 더 심각한 상황. IMF를 겪어보지 않고 계속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IMF 때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반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는 거는 정말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양극화를 예상하셨는데 앞으로 안 팔리는 집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일단 지역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뭐 부동산은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아시는 주거선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선호 지역이 될 수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7광역 중심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뭐 그런 지역,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데 뭐 대부분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거죠. 뭐 GTX 같은 걸로 해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서 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여전히 뭐 유지가 되면서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데들, 20년 정도 된 아파트. 우리가 제일 인기 없는 아파트가 15년에서 20년 된 아파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축도 아니고 재건축 이슈도 없고 뭐 이러다 보면 사실은 뭐 크게 호재는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하고 이제 접근성도 떨어지고 규모도 적고 뭐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이제 황금성이 떨어질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팔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익성에 기대어가지고 대부분 예측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황금성, 즉 내자산 가격을 낮추지 않고 내놨을 때 아니 10억 아파트를 5억에 내놓으면 금방 팔리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10억 아파트를 10억에 내놨는데도 그죠? 잘 팔릴 수 있는 게 황금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가 사실은 수익률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황금성에 이제는 좀 초점을 맞추고 아파트를 고르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단지들 5,000세대씩 막 10,000세대씩 있는 단지들이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23억 거래까지 지금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구평. 뭐 아직 저게 확인된 건 아닌데 20억 초반대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게 분양가가 13억이었습니다. 다들 뭐 청약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그때 청약 포기하신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배 아프실 거예요. 거의 10억이 올랐어요. 근데 왜 오르느냐? 그게 강동구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헬리오시티하고 가격이 거의 같아지고 있어요. 이런 대형 단지들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좋아요. 일단 수요가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에 이제 1,000세대 아파트가 1년에 10건 거래될까 말까 하는 단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요가 이제 5,000세대 아파트에 비해서 좀 약한 거죠. 5,000세대 아파트는 한 200건씩 이렇게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단지 규모에 비해서도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별로 그 매물들이 있고요. 그래서 매물이 갑자기 없어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1,000세대 아파트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이러면 매물이 없어집니다. 그럼 거래가 안 되면 좀 지지부진하죠. 뭐 이런 흐름도 있고요. 그래서 매물이 좀 가격대별로 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층항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격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1, 2억 차이도 훌쩍 나니까요.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또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갖춘 지역들, 단지들이 좋겠죠. 고층 아파트 사지 마세요라는 말이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논란이 최근에 좀 있는데요.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50층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50층 정도 되면 아마 나중에는 아마 리모델링 할 가능성이 일단 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아마 세대 분리형 리모델링을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지금 재건축 이야기하는 그런 오래된 주상복합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타워팰리스 이런 거거든요. 그게 한 20년 정도 이제 되어 갑니다. 이제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형 평형이 많아요.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그러면 이제 세대 분리형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0평이나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반을 쪼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반 분양분으로 이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앞으로 뭐 100층 올려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공사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50층 아파트를 100층을 올리면 이게 공사비가 거의 더블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50층 넘어가는 순간 공사비 확 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마 공사비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시공회사에서 저는 이제 상당 부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할 거라고 봐요.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제 시공의 제일 문제점이 현장 시공이 많아요. 현장에서 대부분의 이제 시공 행위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그 날씨 여건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고요. 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장 공사들이 대부분 이제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가들도 많이 올라가고요. 근데 우리가 공장에서 그걸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 공장에서 이렇게 제작해서 와서 조립하는 방식들을 많이 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무엇이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규제 완화의 기조는 쓰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된 규제 완화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 민주당에서 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예나 보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주택, 3주택 이렇게 나가는 거를 조심하시라라고 대부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공시가 현실화율을 그 진행을 안 시키고 있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예전에 비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산세라든지 종부세가 낮아진 거예요. 이걸 그냥 원래대로만 돌려놓더라도 여러분이 2배, 3배씩 내셔야 돼요. 근데 다음 정권이 이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적 리스크를 저는 이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어쨌든 1주택자에 대한 혜택들은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종부세도 그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원내대표도 이야기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규제 완화를 하고 싶은데 제대로 못하고 있고 1주택자에 대한 혜택만 주면 똘똘한 채로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하게 오르는 데가 아시다시피 강남하고 마용성 이런 지역들이에요. 이런 지역들이 0.2% 이상씩 오르고 있습니다. 0.2%만 돼도 우리가 연율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10% 정도 되는 좀 강한 상승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상승세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상승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안 그래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양극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가격 상승률이 똑같아도 계속 벌어지거든요. 20억이 10% 오르면 22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 10억 원 10% 올라도 11억이에요. 그럼 계속 가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밑에 있는 하위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더 올라야지 이게 가격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데요. 지금은 이제 반대예요. 오히려 주거산업 지역은 더 오르고요. 하위는 상승률도 낮아요. 노도광은 0.0 몇 프로예요. 지금 뭐 오르긴 하는데요. 근데 이건 연율로 따지면 5%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5% 기준으로 저는 이제 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나 소득 증가율을 치면 대부분 1년에 한 5%는 올라야 돼요. 자산 가치라는 게. 뭐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점심을 드시거나 이러는 거는 5%씩 꼬박 올라요. 그래서 이제 10,000원으로 드실 수 있는 점심이 거의 없어요. 찾아보시면. 근데 집값이 왜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책 기조가 저는 좀 여당이나 야당이나 좀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인가요? 금리는 이제 급격하게 오르지 않느나 변수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적응해 가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수 아까 말씀드렸지 반 가까이 이제 그죠 떨어졌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에 있으면 뭐 사는 분들이 그렇게 불편해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경기라고 봐요. 경기의 선행지표는 수출 증가율이거든요. 우리 뭐 반도체하고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변수가 작년 7월 달에 바닥을 찍었고요.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지금 1년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수출 증가율이 6월 달에도 좋았었어요. 괜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될지, 그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 그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될 때, 이게 우리나라한테 어쨌든 압박이 올 겁니다. 그럴 경우 이제 이 경기 변수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갈지. 경기 변수는 이제 수요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제 뭔가 좋아지고 월급이 오르고 이러면, 그죠?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분위기, 심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도 떨어질 것 같고, 뭐 이게 수급 상황도 아파트도 거의 안 지어지는 것 같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상황들이 계속되는데
경기가 이제 뭐 거기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는 이제 좀 경기 지표들을 좀 유심히 보는 게 부동산 시장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하반기와 내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저는 지금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기 상황들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 상황 같은 경우도 뭐 장기적으로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수급 상황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도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수급은 이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분양을 하면 3년이 요즘 거의 한 4년 걸려요. 4년 후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도 공사 기간이 길어져요. 4년, 5년 뭐 이렇게 길어지면 이제 더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들 수 있겠죠. 수급 상황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그나마 둔촌주공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2025년 하반기라든지 26년, 27년으로 갈수록 거의 이제 절벽 상황으로 갑니다. 근데 수급 상황이 절벽 상황으로 가면 말씀드렸듯이 전세가가 이제 폭등할 수가 있거든요. 전세가는 입주 물량의 변수예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들이 이제 거의 안 지어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수급 변수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25년으로 간다 그러면 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집값에 긍정적인 뭐 상승의 기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집값이 서서히 오른다고 보시나요? 예, 뭐 저는 어떤 분은 또 폭등한다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폭등하기에는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또 집값 수준도 상당히 높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예전 가격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보도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아마 언론에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최고가로 30평대 최고가로 거래된 10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2021년과 24년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다 회복률이 뭐 80%, 90% 정도 수준인데요. 서울은 103.1%예요. 그러니까 이미 21년 정고점을 뛰어넘은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시 막 그 21년과 같이 그죠? 20%씩 이렇게 오를 것 같냐? 막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물론 뭐 특정 지역이 이제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21년도에 20% 오른 거는 서울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서울은 이제 말씀드렸던 외곽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까지 뭐 20%씩 오른다. 그럼 주거선호지가 한 30, 40% 올랐다는 말이니까요. 이런 상황이 되기는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뭐 물가 상승률이나 소득 증가율 수준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꾸준히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지금 아파트 사도 될까요? 제가 계속 사라고 말씀드리죠. 갈아타기 하실 분은 제가 사라고 해서 막 이렇게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더 사고 이러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겁니다. 오대방에서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내 집 마련이지 뭐 다주택자가 또 한 채 더 사는 걸 뭐 선동하거나 이러는 거 전혀 아닙니다. 내 집 마련, 무주택자가 집을 사시는 거 아니면 1주택자가 갈아타시는 거 이런 거는 지금 하시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집값 상승에 대한 변수들을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오를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집 한 채 가지신 분이 조금 좋은 집을 사시는 거, 뭐 그리고 집이 없는 분들 이렇게 또 사시는 거.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한 경우는 평촌에 파시고 지금 무주택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은 여러분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팔면 무조건 사셔야 돼요. 텀을 두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한 7, 80%는 우리가 집값은 우상향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팔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실 때 이제 갈아타시는 걸로 무조건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물론 세팅을 아주 잘 돼 있으시더라고요. 평촌 쪽에서 이렇게 120만 원 월세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팅을 아주 잘 되셨죠. 그래서 모든 자금을 다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또 그분은 이제 그 강남으로 들어가시려고 막 이렇게 저한테 상담하셨는데 제가 그건 너무 무리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왜냐면 강남은 이제 전세가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전세로 사실 수 없는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토지거래 가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굉장한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마용성 같은데 용산은 높고요. 마성이죠. 따지고 그 두 가지인데요. 마포하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뭐 한 최근에 이제 부르는 호가들이 20억대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여전히 이제 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는 뭐 공동역 주변으로 보면 전세가율도 굉장히 높아요.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업무지구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여의도하고 광화문을 끼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5억에서 10억 사이면 충분히 30평대 넘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이제 많이 권해드렸거든요. 지금 그냥 무주택자로 계시는 분들은 집을 마련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전세를 사시는 거는 저는 이제 재계약해서 전세를 사실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사람은 이제 편한 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이제는 4년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2년 살고 또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 5%밖에 못 올리니까 아주 편안하게 4년 사실 수 있는데 4년 이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전세를 다시 사는 건.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걸 반복하는데 집을 사도 될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왜 떨어졌는지를 자꾸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 조정을 받았는지. 금리를 1년 동안에 7배를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그게 안 떨어지고 0.5%였잖아요. 기준금리가 3.5%가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안 떨어지면 좀 이상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받은 건데 그럼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그럼 3.5%에서 7%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보다는 3.5%에서 오히려 2%대로 내년에 되면 그죠? 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전문가분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채권하는 분들이 금리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내년 되면 한 2% 후반대 정도에 가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기준금리를 대부분 예측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뭐 그거는 그냥 예측입니다만 어쨌든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큰지 이게 7배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2배씩 막 이렇게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떨어졌는지를 보시고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변수, 수급 상황,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상황. 금융 상황은 이제 통화량이 어느 정도 풀려 있는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렴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아마 옛날 같은 저금리로는 가기는 힘들 거지만 중금리 상황으로는 되겠죠. 이미 뭐 거의 3, 4% 중금리로 가고 있으니까요. 신규 대출 받으시는 분은 지금 3% 후반대라든지 4% 초반대에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정도면 우리가 30년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저금리 상황입니다. 참여정부 이제 마지막에 기준금리가 5%였어요. 그때도 뭐 패닉 바잉하고 난리였습니다. 그런 거 고려해 보신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 수준이 조금 더 조정됐을 때 그죠?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떨어질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최근 서울 아파트 갈아타기 수요가 늘었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실제로 저희는 뭐 매달 이제 몇백 건씩 거래를 하는 회사니까요. 오셔가지고 저하고도 상담을 하는데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갈아타기 수요였어요. 그래서 강서를 팔고 마포로 간다든지 이런 수요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데이터를 봤는데요. 뭐 이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40, 50대가 사시면 대부분 갈아타기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주택 보유율이 60%가 훌쩍 넘거든요. 근데 20, 30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초 매입자가 많거든요. 20대 같은 경우는 10%입니다. 수준이. 보유율이, 주택 보유율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대부분 최초 매입이니까요. 그래서 40, 50대 비중과 20, 30대 비중의 차이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40, 50대 비중이 늘더라도 20, 30대 비중이 같이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했던 영끌이라고 그러죠. 21년도 초반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는 보면 차이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40, 50대도 많이 사고 갈아타기, 20, 30대도 최초 매입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요. 2024년 1분기 같은 경우는 그 비중 차이가 14%포인트가 넘어요. 그러니까 20, 30대는 거의 안 산 거고, 그죠? 40, 50대만 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 2, 4분기로 와서는 20, 30대도 이제 많이 사는 걸로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걸로 저희가 느끼거든요, 피부로. 그래서 차이가 좀 이제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비중 차이로 봐서 갈아타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갈아타기란 무엇인가요? 예, 갈아타기가 우리가 좁은 의미로 볼 때는 내가 가진 집에서 더 좋은 지역, 더 좋은 상품으로 가서 삶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투자 가치를 또 높일 수 있는 이런 류의 거래 방식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광의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60, 70대 분들이 갈아타기는 좀 좋은 데보다는 아닌 데로, 그죠? 그리고 집 규모도 좀 줄여가시는, 뭐 애들이 다 이제 출가하고, 그죠? 뭐 결혼을 안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독립하거든요. 그럼 두 분이 사시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40평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으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그죠? 가시고 뭐 이러는 것도 저는 넓은 의미의 갈아타기도 맞다. 그리고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갈아타기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의의 갈아타기는 그런 60, 70대 분 또는 전세에서 매매로 가는 분들까지도 다 포함한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갈아타기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예, 우리가 대부분 갈아타기를 주거 토노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상승기 때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갈아타기는 하락기나 조정기 때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말씀드렸듯이 좁은 의미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주거 선호지역으로 이제 갈아타시는 거거든요. 근데 주거 선호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기 때는 주거 선호지역이 더 많이 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덜 오르니까 갈아타기 하면 손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나는 안 올랐는데 여기는 더 많이 오르니까요. 네. 그런데 하락기 때는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비율은 비슷해요. 20억짜리 아파트가 10% 떨어지면 2억이 떨어지고요. 10억 아파트가 10% 떨어지면 1억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오히려 주거선호지로 갈아타는 게 내 건 좋게 떨어지고 여기는 금액적으로 보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 1분기 때 갈아타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런 이유가 저는 좀 있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바뀌어갑니다. 그죠? 2달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제 말이 좀 신빙성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승기로 이제 접어들었다. 그래서 주거 선호지역과 마용성이 오히려 더 많이 오르고 내 건 덜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갈아타기 하시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늦게 이제 갈아타기 하는 건데요. 근데 갈아타기라는 게 꼭 지금 서울에 이제 강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갈아타기 하시는 건 아니고요. 서울 외곽에서 서울로 들어오시는 경우는 지금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강서지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지점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직까지 뭐 그렇게 뚜렷한 흐름은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서울 외곽을 정리하고 그죠? 서울로 진입하실 때 강서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오시는 데는 아주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좀 조정기 때 하시는 게 제가 볼 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갈아타기 좋은 지역과 금액대는 어떤가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용성도 꽤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 좀 외곽 지역들 물론 뭐 그게 꼭 노도광이라든 금강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중에서도 그죠 주거선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마용성 뭐 이런 지역이 아닌 지역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이를테면 9억에서 뭐 12억, 15억으로 갈아타신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지금 또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뭐 마찬가지로 경기도 내에서도 보면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판교를 예를 든다 그러면 판교가 좋아지고 나면 분당,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용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천이라고 한다 그러면 과천이 좋아지면 어디가 좋아집니까? 인덕원, 안양, 그 다음 3번 이런 쪽으로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오른 지역들, 뭐 이렇게 상승률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지역들은 그 분위기를 타고 있지 않구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가서 중개사분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뭐 여기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뚜렷한 흐름은 없어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뭐 역세권이라든지 그죠 서울하고 접근성 좋은 데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시더라도 뭐 문제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갈아타기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팁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사실은 역세권 아닌 지역이 없긴 한데요. 어쨌든 역세권이 의미가 있고요. 갈수록 이제 우리가 그 소비 자체가 역 주변에서 아마 많이 일어날 거예요. 멀리 안 가고. 내 사는 곳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뭐 슬세권이라든지 그걸 이제 하이퍼로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또 코로나 같은 게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멀리 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지, 우리가 선택하실 때는 아무래도 대단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역세권, 대단지, 신축. 과거에는 이제 신축도 오르고 재건축 아파트도 올랐거든요. 30년 이상 된.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30년 된 아파트라도 지금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같은 이슈가 있는데 아니면 크게 반응은 없어요. 재건축보다는 신축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입지대 역세권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지역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입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입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입지 안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역세권이거든요. 그런 점 따지고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변수는 아닌 것 같고요.
입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입지가 아니고요. 뭐 역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그죠? 주거 선호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따지고 우리가 입지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례 소개 및 분석 갈아타기 사례로 보는 유형을 알려주신다면 2030 세대분들이 이제 상급지로 가시는 이런 케이스가 먼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상담한 케이스 중에는 이제 중구에 6, 7억대 정도 20평대 아파트를 가지신 분인데요. 조금 이제 노후된 아파트예요. 거기서 이제 갈아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권해드렸던 데는 중구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성동구입니다. 예,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20, 30대 갈아타기 하시는 경우는 좀 가까운 데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자제분들이 아직 어리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먼 데로 가시면 이제 적응하시기가 힘드세요. 주변 지역 중에서 이제 주거선호 지역으로 조금 더 높은 입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상급지로 이제 갈아타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20, 30대는 자금력에서 조금 한계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애기도 하나 놓으시고 하면서 우리 그 증여 같은 거 양쪽에서 받으시면 3억까지 이제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더라도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자금 계획 같은 걸 좀 철저히 세우시는 게 좋겠죠. 저는 뭐 난 특정 지역을 꼭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은 좀 안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20, 30대는 지역을 이동하실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딱 정착해서 사실 수 있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40, 50 세대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거주하신다 그러면 그 거주하시는 데서 굉장히 오래 사실 거예요. 이게 자녀분들 키우시면 일단 6년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근데 6년 전에 오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서부터 이제 옮기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간 거주하십니다. 그러면 거의 거기 이제 주거선호 지역들이고요. 대부분. 그럼 거기 거주하시거든요. 근데 20, 30대는 좀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 월세로 살면서 그죠. 갭으로 그냥 사놓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좀 너무 지역을 이제 한정하셔가지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자금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하시는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40, 50대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제 지역이 어느 정도 정해지십니다. 그죠? 저는 이제 마곡에 사는데요. 저희 앞에 계셨던 세대는 이제 젊은 분이셨어요. 애가 이제 고학년 때니까 이제 목동으로 가셨거든요. 그럼 그분은 이제 거의 한 10년 목동에 사실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이제 좀 특정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뭐 40, 50대 정도 되시면 이제 자금력을 그죠? 충분히 이제 그 조달하실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40대부터 50대까지는 이게 쭉 상향이 되니까요. 그래서 대출 같은 것도 좀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40, 50대는 이제 좀 지역적으로 특정하시고 대출도 충분히 활용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공격적으로 갈아타기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60, 70대는 이제 은퇴 예정이시거나 은퇴하셨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줄여가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20억, 30억짜리 집, 서울에 뭐 어지간하면 아파트 뭐 괜찮은 건 20, 30억 되는데요. 그걸 좀 줄여셔가지고 현금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좀 편하게 사시는 게 좋은데 제가 권해드려도 잘 안 하려고 하세요. 이게 자녀분 때문에 자꾸 이제 빼서 쓴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부담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녀분은 자녀분대로 또 사시면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요. 도심 떠나시는 거는 절대로 안 되십니다. 이렇게 전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갔다가 대부분 다시 돌아오세요. 제 친구들도 다 그랬던 것 같고요. 도심을 떠나지 말고요. 병원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서 오히려 뭐 평소를 줄이면 되거든요. 60, 70대 분들 보면 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옮겨 다니면서 짐은 많은데요. 이 짐 중에 대부분은 버리셔야 되는 짐들이에요. 그런 거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한번 컨설팅 받아보시면 짐을 뭐 그 반 정도 줄이실 수 있어요. 팍 줄이셔가지고 방을 하나만 줄이셔더라도 그죠? 40평에서 30평으로 갈 수 있거든요. 서울에 방 하나는 5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방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거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팍 줄이셔가지고 그 도심에서 이렇게 사시는 것도 좋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저는 이제 지방에서 계속 고등학교까지 자랐기 때문에 지방에 제 지인분들이 이제 문의를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문의받았던 사례는 이제 구서동이라고 부산에 이제 동네 뭐 온천장, 구서동 뭐 이런 데가 또 주거선호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해운대보다도 훨씬 더 살기 좋은 동네였어요. 네, 거기 사시는 분인데 한 15년 된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근처에 이제 신축 아파트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지 말고 서울을 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세 살아라.
지방에는 전세 살면 나가라는 말도 안 하고요.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라는 게 어차피 매매 가격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지방은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뭐 필요하면 신축으로 가셔가지고 또 사실 수도 있고요. 뭐 4년마다 이렇게 다니시더라도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사를 좀 많이 다니면 좀 짐도 이렇게 우리 한 번씩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이 들긴 하는데요. 뭐 그런 정도는 저는 이렇게 뭐 리뉴얼 한다는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괜찮다고 봐요. 서울에 당신이 이제 그렇게 전세 살고 모을 수 있는 자금으로 갭 투자 같은 걸 하셔가지고 서울에 아파트를 사라.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서울이 많이 오를 거니까요. 그 지방은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뭐 수도권은 지금 계속 인구가 늘잖아요. 지방은 이제 줄고 있고요. 그래서 느는 인구의 대부분이 20, 30대예요. 제 친구들 자녀들 보더라도 한 반 정도는 서울에 학교를 들어오고 우리가 인서울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로 어쨌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서울대학이 아니고 인서울만 돼도 서울대학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막 들어오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남아있는 친구들, 자제분들도 반은 직장을 서울로 또 얻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서울로 오십니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갈수록 지방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서울 살아. 그리고 지방은 그냥 편하게 전세 살아라. 이렇게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의 이제 갈아타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개념은 다르죠. 개념은 다르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쪽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예,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이제 마용성까지는 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퍼질 거예요. 저희가 강서지점이 있는데요. 강서지점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거기도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마용성같이 이게 뚜렷한 흐름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뚜렷한 흐름으로 이제 외곽들도 바뀌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승이 2023년에 반등한 거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쫙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도요.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도 이제 가격들이 오르고 막 주거선호 지역들은 조금씩 이제 분위기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쭉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수도권도 말씀드렸듯이 판교하고 일단 과천이 가장 높아요. 거기가 30평대가 20억이 예전에 넘게 이게 초고가로 거래가 됐으니까요. 뭐 그런 지역들은 분위기가 지금 좋습니다. 당연히. 그 나머지들도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건 당연히 이제 퍼져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자체 수급 상황에 의해서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런 점들은 다르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1억 가진 무주택자가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입지는? 이건 갭 투자 하셔야 되고요. 수도권에서도 이제 1억짜리 아파트는 없으니까요. 갭 투자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1억은 모르겠는데 1억대는 제가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꽤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우리가 뭐 호갱노노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필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갭을 1억으로 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직전에 거래된 매매 가격하고 직전에 거래된 전세 가격 이런 것들을 보면 갭이 1억대에 있는 아파트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입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 인천 같은 경우 송도를 제외하면 아마 1억 원대를 찾기가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 남부를 제외하고 나면 그 입지 중에서 대부분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입지들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송도 제외하고 인천에서 어느 정도 금액대면 대출받아서 살 수 있나요? 그건 뭐 그 입지에 따라 다른데요. 평당 한 1,00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뭐 한 4, 5억 정도 하실 거예요. 가격대가. 근데 뭐 2억이나 3억대 전세가 되니까요. 아니면 뭐 말씀한 대로 대출을 최근에 이제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도 아마 대출이 5억까지 나올 거예요. 내가 직접 들어가시려 가지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한 1억이 있으시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그런 지역들을 고르시면 문제가 없으시겠죠. 무주택자가 눈여겨볼 만한 서울 6억, 9억 이하 입지는 어디인가요? 6억이나 9억 이하 입지면 말씀드렸듯이 외곽이거든요. 그래서 노동항, 금강구 이런 지역들인데요. 이게 뭐 아마 6억, 9억으로 본다는 말은 아마 실수요로서 들어가시려고 하는 입장이실 것 같은데요. 아니면 여기 가지고 있는 자금력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갭 투자 같은 걸 하셔가지고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가시는 걸 저는 이제 권해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정책금융이라 그래서 예전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지금은 이제 신생아 특례가 있는데요. 이게 9억 이하 아파트들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런데 왜 안 오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가격 협상을 굉장히 잘해주고요. 깎아달라면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시는 분들도 자금력이 안 되시니까 많이 깎으려고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금매도 거의 없고요. 사시는 분도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1, 2천 그냥 이렇게 조정하셔가지고 그냥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르긴 하겠지만 그 폭이라든지 상승률은 굉장히 낮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실수요를 이렇게 6억이나 9억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갭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셔가지고 나는 뭐 심한 경우는 이제 월세를 사시고 갭으로 전환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제 상급지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당분간 민주당에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요. 국회의원 선거한 게 얼마 안 됩니다. 그죠? 한 5년간 갈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5년간 동안 1주택자에 대한 혜택들은 민주당에서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뭐 본인들도 1주택자 종부세 완화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똘똘한 채로 계속 갈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렇게 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거선호지역만 오를 거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데가 이제 오르더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상승폭이 달라요. 지금 이제 말씀드릴 때 성동구라든지 서초구는 이제 그 강남구라든지 송파구와 다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은 0.3%씩 주간 단위로 오르거든요. 이건 연율로 따지면 15%, 20%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상승세예요. 그런데 노도강이나 금강구 지역 같은 게 0.0 몇 프로예요. 이거는 한 3에서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물가 상승률이나 소득 증가율,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이 20억짜리가 막 15%, 20% 오르고 10억도 안 되는 아파트는 5%밖에 안 오르는 상황이 될 거니까요. 뭐 무리한 것도 아니에요. 갭으로 이제 좀 전환하셔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요즘 갭 투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갭 투자가 앞으로는 확산될 가능성이 크죠.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지금 살려고 하는데 뭐 사기는 부담되고 대신에 오르는 데는 보니까 주거선호지역만 오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기 신도시 사시는 분인데 사실은 서울에 좀 마용성이나 이런 데 일단 오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도 강남으로 바로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이유도 그 상승률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인식하시는 거거든요. 갭 투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갭 투자는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수요 시장이다 보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긴 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시는 분들 중에도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냥 월세 살고 마용성 그냥 한번 노려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월세 살면 보증금이 뭐 5천이나 그죠? 몇천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뭐 10억이 있으시거나 5억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걸 들고 그죠? 그런 쪽으로 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주거선호 지역을 자꾸 노르시다 보면 이게 들어가시면 뭐 부담되죠. 연끌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갭 투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갭 투자는 조금씩 저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지방 갭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방 갭 투자는 아마 서울에 집이 없는데 지방에 갭 투자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서울에 한 채가 있는데 서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지방으로 가실 건데요. 일단 지방에 사시면 그죠 4년을 그냥 있으셔야 되거든요. 4년 전세를 주고 그죠 있으시면서 갭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4년 후에 서울의 상승률하고 지방의 상승률을 따지고 보신다 그러면 차이가 좀 있으실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4년 지나도 못 팔고 그죠? 또 4년을 넘으시면 이제 8년인데 그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10년 후에 지방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건 굉장히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투자를 위해서 지방까지 가서 막 갭 투자하시고 이러는 건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렇게 갭 투자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은 또 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취득세가 전혀 지금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물론 3주택부터 이제 8%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 취득세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방은 이제 우리가 투자 금액 자체가 적어지면서 많이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수익률을 같이 맞추는 개념인데 과연 이제 그런 취득세를 내면서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을 시장이냐 이런 건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기다리면 별로 좋지는 않을걸요. 7, 8월 때는 조금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7월하고 8월은 이제 집은 이제 우리가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전세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래도 학기 전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수요가 많고요. 집을 사는 것도 우리가 추운데 또 한여름에 이렇게 집을 잘 안 사거든요. 그래서 이 계절적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그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실 때도 7, 8월 같은 경우는 비수기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더운데 막 이렇게 차오르고 모델하우스 가시고 이러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비수기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가격들이 좀 한 단계 점프한 데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7, 8월에는 조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커요. 7, 8월에 오히려 그죠? 예, 금매 같은 걸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실 때는 그 상승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 계단식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또 한번 오르고. 왜냐하면 이게 매수자와 매도자의 갭 차이가 벌어지면 이게 매도자가 낮추거나 매수자가 올리거나 뭐 이러는 시간적인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걸 반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평행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그게 이제 매수와 매도자의 갭이 벌어지고 계절적 비수기 뭐 이런 상황 때 움직이시면 좋은데요. 4년을 기다렸다가 하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런 글들을 좀 봤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래서 4년 전세하고 다음에 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아마 4년 후의 가격은 지금 가격은 아닐 거예요. 올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2030 세대들이 집 살 수 있는 팁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는 보금자리로는 여전히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게 특례 보금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보금자리로는 소득 기준이라든지 DSR에도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례 보금자리로는 소득도 제꼈고요. DSR 같은 것도 전혀 적용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특례라고 제가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금자리로는 또 있고요. 그게 뭐 6억 이하 아파트 뭐 이렇게 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도 소득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아마 1억 조금 초반의 수준일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2억으로 훌쩍 그죠? 올린다는 거거든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두 분이 합치면 1억을 훌쩍 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나 뭐 20대가 아니고 30대 분이다 그러면 2억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어서 상담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생아 특례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그게 바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3% 후반대나 4% 초반대가 신규로 이제 담보대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용되는 금리인데요. 이걸 뭐 1%대나 2%대로 떨어뜨리는 거니까 비용이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9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고르셔야 되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선호지역이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런 특례 대출을 아마 대부분 들어가시는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수요. 갭 투자보다는. 뭐 갭으로 하실 수 있는 정책금융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걸 활용하실 때 우리가 대부분 이제 9억 선에서 이제 하는데요. 그럴 경우 이제 좀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서울에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기도 쪽에서 그죠. 서울과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그죠. 일자리도 많고 이런 지역들을 잘 고르셔야 되는데요. 뭐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좀 다녀보시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집에서 고민하시는 거는 전혀 해답이 없습니다. 저 사람 나와가지고 계속 분위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그 부동산 사무소에 한번 가볼까? 본인이 원하시는 지역의 그죠? 부동산 사무소를 몇 군데 가보시면서 가격 흐름 같은 걸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통계로 나온 것들 뭐 5월 달에 뭐 5천 건 정도 거래가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계상으로 그렇게 서울 부동산 정보공장에 가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통계입니까? 한 3개월 전에 이미 결정돼-가지고 행동을 옮긴 통계예요. 여러분 집을 사시는데 한 달 만에 사는 것도 굉장히 빨리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를 사는데도 뭐 2-3달씩 걸리는데 집을 사는데 한 달 만에 사는 것도 되게 빠른 거거든요. 뭐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임장 가고 가게 협상하고 뭐 또 다 안 되니까 또 다른 데 가보고 이러다 그러면 최소 한 3개월은 걸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거래가 신고 같은 경우는 한 달 있다가 대부분 하거든요.
한 달 내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 텀을 생각해 본다면 3개월 전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거래를 이제 뭐 5월 달에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지표예요. 그래서 어떤 통계든지 간에 대부분은 이제 옛날 통계 지표입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의 통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현장 가셔야 돼요. 현장 가서 공인중개사분하고 물어보고 또 공인중개사분한테 물어볼 때는 한 군데만 가시면 안 되고요. 그 단지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물으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좋게 이야기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거 내가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난 대부분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분들은 한 단지만 하거든요. 그 한 단지 내 상가에서 그러면 옆 단지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저 단지 어떠냐고 그럼 욕할 거예요. 당연히 내 걸 팔아야 되니까 옆 단지에 있는 분들은 내가 그 전에 본 단지를 욕을 할 거예요. 근데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나쁜지를 그죠?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겠죠. 예, 다니시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못하는 분들이 무주택자 중에 많아요. 결정장애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분들은 왜 결정장애냐 그러면 원래 결정장애인 분도 계신데요. 사실은 결정장애 아닌 분들도 굉장히 결정장애인 분들이 많아요.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선뜻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고 책도 좀 보시고 그죠? 부동산 관련된 이런 걸 유튜브도 보시고 유튜브 볼 때도 폭락한다는 사람은 유튜브도 보고요. 오른다는 사람은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서 본인만의 이제 투자 프레임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현장에 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데이터들을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본인만의 내 집 마련하는 프레임을 만드셔야 돼요.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이제 일기 신도시에서 그죠? 서울로 들어와가지고 주거선호지역으로 들어온 뭐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갈아타기를 여러분 아마 한두 번 최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사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금수저다 그러면 그냥 강남에 집을 한 채 사시고 그걸로 딱 끝나시면 아주 좋은데요. 그런 분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갈아타기 하셔야 되니까 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본인만의 집을 고르시는 안목과 그저 프레임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보를 확보하셔야 되고요. 그냥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클릭으로 하셔가지고 보시는 거는 뭡니까? 지나간 데이터예요. 현재의 데이터를 여러분이 보기 위해서는 나가야 됩니다. 주식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움직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 데이터는 모으고 그죠? 집계하고 분석하고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할 때는 이미 거래되고 한 3개월 있다가 거의 발표해요. 그런데 그 데이터라는 것도 사실은 거의 3개월 전에 결정된 데이터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부동산원에 나온 데이터 그나마 우리가 그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나 이런 데이터는 그래도 거래되면 올리는데요.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는 거의 5, 6개월 전 데이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뭔가 변곡점 상황에서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위험할 수 있죠. 현장에 무조건 나가보셔가지고 본인만의 내 집 마련 프레임을 빨리 만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